자,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하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 주간 용산 투 여의도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를 하나씩 꼽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선 김필성 변호사님, 어떤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까? 항상 그렇지 이슈가 매우 많은 한 주였는데. 그렇죠. 항상 많죠.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건 다 아실 거예요. 19일 날 있었던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가 지금 마이크 되고 안 있나요? 마이크가 안 돼 있죠? 아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우선 조상호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고 네, 그렇게 하시죠. 지금 마이크 되나요? 꽂을 수 있어요? 예, 떨어진 것 같아요. 자, 다시 다시 얘기해 주세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다시요. 지난 19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한 발언이 제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거를 오늘이 마지막인지,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위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묻으니까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해요? 네. 장관이? 네, 장관이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눈여겨본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한동훈 장관, 아직은 장관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한동훈 장관님의 화법이 이게 독특한 좀 이게 이런저런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정치인으로 나간 이후에 어떻게 이 화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계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정치인으로 나가서 그것도 일반 뭐 출마 선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확실시되는 분께서 거취를 묻는 정치인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혼자서 궁금해해라. 내가 뭐 답변해야 되겠냐. 뭐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다는 게 이분이 스타일대로 쭉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근데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분의 캐릭터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캐릭터라도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픽으로 가져온 거지. 이게 근데 그걸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뭐 이제 저기 인터넷에 좀 이슈는 됐는데 뭐 항상 그렇듯이 언론에서 이걸 심각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뉴스에도 이런 얘기 사실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떻게 혼자만 궁금해하라고 그런 말을 하죠? 지금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언론에서도 그 한동훈 장관의 그러한 태도가 걱정이 됐나 봐요. 왜냐면 이게 개인으로서 인기를 얻는데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인기 벽이 30%예요. 그 30% 근데 선거는 50.1%를 얻어야 이기는 선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별로도 여러 가지 또 편차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러한 태도가 과연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거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 자리를 선거 때문에 그만두고, 그렇죠? 선거 때문에 그만두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선거 때문에 그만두고 비대위원장 간다.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누가 되겠냐? 이게 맞는 거냐? 이걸 질문한 건데 여기다 대고 혼자 궁금해라? 국회의원한테 그런 말을 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선거주무부서라고 불리는 데가 두 군데잖아요. 이제 법무부하고 행안부거든요. 네. 행안부는 이제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이제 또 그 선거 사범과 관련된 수사가 또 이제 경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법무부는 그 부분을 이제 그런 범죄 수사와 관련된 선거범과 선거사범과 관련된 사건들을 총괄 지휘하는 검사가 속해 있는 검찰청이 외청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선거에 임박하면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는 부서 두 개가 이른바 법무부와 행안부 그리고 그 수장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김영배 의원의 그런 정말 예의 없는 발언, 답변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에서 물어보라 그랬냐는 등 기자에게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에서 많이 물어보라고 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특정 정당을 딱 꼭 집어가지고 그 정당은 항상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야, 근데 그거는 이거는 이제 진짜 국무위원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 사무를 총괄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죠? 야, 그것도 참 상당히 이상한 일이네요. 자, 어쨌든 조 변호사님은 뭐 어떤 이슈 좀 가져온 게 있나요? 아, 원래는 제가 예,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반도체 산업이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그 반도체 산업과 밀접하게 이제 결부되어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 아무래도 약간 첨단 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 중 또는 반도체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규모 거래죠. 그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른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굉장히 중요한 거래 업체가 또 애플이거든요. 그렇죠. 애플사인데 애플사는 이미 아리백을 선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이 인정되지 않는 기업으로 반도체를 앞으로 공급받기는 어려운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장을 거의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그 대통령은 자꾸 원자력이라든가 뭐 갑자기 우리의 고유한 이제 기능으로 탄소 중립만 얘기하면서 원자력 사용은 아리백과 다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좀 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른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줄이고 그다음에 그 목표치도 낮추고 이렇게 되면 국내 일자리들이 정말 우리가 네. 어느 시점에 다다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휴, 자, 어쨌든 뭐 두 분이 가지고 온 이슈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운이 쏙쏙 빠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한동훈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여당의 비대위원장 추대설을 놓고 지금 시끌시끌한데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래 잘 됐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더 유리한가요? 그러면? 민주당 뭐 누가 오든지 간에 민주당이 지금 뭐 유리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선거 자체가 그렇게 치를 수 있는 건 아닌데다가 그렇죠. 민주당도 여러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만 성격이 분명한 특징이 분명한 분이 오시는 거라서 뭐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쉽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도 아니고 그리고 캐릭터가 분명하신 분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대응하기가 좀 쉽다는 생각은 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대된 거잖아요. 추대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이 정권 출범 후에 보여줬던 지도부 선정되는 방식하고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사실은 이게 되겠어? 이런 사람 맞아? 이게 맞겠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모두가 그 사람을 추대하는 식으로 갑자기 뭐 사실은 직전에 김기현 대표도 그런 식으로 사실 된 거고 오히려 멀쩡히 잘 있는 이 사람을 가르치우지라고 싶은 사람을 밀어내고 가르치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 이게 어쨌든 국민의힘도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인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부에 뭐 불만이라고 할까요? 부조리 같은 게 쌓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무슨 대응 전략 같은 게 있어요? 지금 특별히 무슨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건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뭐 김기현 대표나 여의도에서 이거를 국민의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나요? 사실상 네. 대통령이나 용산 쪽에서 결정을 한 걸 그대로 하명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불과했잖아요. 대표적인 단면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처음에 그 여의도의 그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김기현 대표조차도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일순간에 기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의 의견 불일치조차 없게 하겠다. 이른바 핸드폰으로 서로 간에 바로바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겠다. 이 정도의 의미 외에 특별히 어떤 더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결국에는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러니까 어떤 이 지금까지의 성적표, 정책에 대한 성적표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구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구도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 가는 것을 보고, 야, 정치 등판이 너무 빠르다. 어차피 위에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죠. 이거는 나중에 이게 오히려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비대위원장 솔직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항상 그렇듯이 조금 이분의 지금 상황을 좀 보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상당히 정치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과 정반대로 거의 직업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분이어서.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아마 본인이 어쨌든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나오면 본인이 좀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기억을 본인이 하시겠지만 하고 싶었을 것이다. 가능성도 있고요. 뭐 저기 네. 그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어쨌든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이제 그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 하겠다고 했을 때 이분이 잠시 관여하다가 사실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인연도 있어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군요.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나 마찬가지인 분이라서 이분이 지금 양향자 이런 분들이 하시는 새로운 이런 선택인가요? 거기도 지금 사실 얼굴을 비추고 있어서 이분이 계속 정치적인 이런 거를 하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한동훈 그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주 반대할 수는 없지만 적당한 자기 스탠스에서 맞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보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탠스에서 맞는 얘기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아직 좀 설리겄다. 당신이 지금 와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당신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여당의 비대위 자리는 위에 대통령이 있어 뜻대로 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 대통령 뜻대로 결국에 간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보통은 당정 차원에서 아예 대통령 뜻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국민의힘 비대위는 그냥 대통령 뜻 그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의 의견 불일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밀어붙인 거기 때문에 그대로 또 가게 될 건데, 한 가지 오판하고 있는 게, 그럼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뜻대로 운영했나요? 의견 충돌을 감행하면서까지 의견을 갖다 절충시켰나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김기현 심지어 당대표조차도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 5%짜리 그 후보를 결국에 당대표까지 시킨 게 누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이른바 수족으로 데리고 있던 검사 출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장관인데 이분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보내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의 의견 불일치조차도 그 잡음조차도 없이 오로지 용산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총선을 치르겠다. 그 자세는 좋습니다. 오히려 책임 정치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평가를 정확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시고도 본인이 지금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전면에 쓸 때 더 인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내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 누구누구에게 조금씩 권한을 조금 남겨놨더니 오히려 문제가 커진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내 수족처럼 혹은 나의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대신 일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한동훈 장관을 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 검사들이 항상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론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압도적인 가배지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지금 여기 세 분 다 변호사시지만 실제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실체적인 진실은 법정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법정에서는 뉴스 보도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단독이나 특종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이른바 정보 흘리기, 예를 들면 피의 사실을 갖다가 슬쩍 흘려주는 방식으로 기자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요. 그런데 정치의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대부분이 비평과 논평이에요. 무슨 정보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한 특정 누구 정치인의 말 하나를 가지고도 이런 각도로 조명하고 저런 각도로 조명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탠스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 전면에 나서는 게 과연 이 정치 현장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그 언론이 보도하거나 그다음에 여론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유리할지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이 선거나 이 국민의힘을 꾸려나가고 싶기에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무리를 해가면서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미는 걸까요? 검찰식으로 하고 싶은 거죠. 검찰처럼? 그러니까 검찰처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뭐 저기 원칙은 삭제됐다고 합니다만 법적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난번에 하도 얘기를 많이 됐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검사는 하나다. 이 검사는 하나다는 원칙인데 이게 사실상 현재도 먹히고 있고요. 가장 검사동일체 원칙을 관철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사건 검사 바꿔버리고 재배당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권한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검찰은 그 조직하고 그러니까 상관의 생각과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관.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갈아버릴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민사권부터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지금도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이분은 검사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수직적으로 자기와 한 몸이 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검찰하고 일하는 게 편하신 것 같고. 네. 뭐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서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본인하고 가장 잘 맞았던 합이 잘 맞았던 검사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김기현 대표가 특별히 별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 내보내고 비대위원장을 지금 가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선거 자체도 선거만이 아니라 국정원이라 그렇게 해오셨죠. 이 선거도 검사 동일체,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내 의사가 관철된다. 라는 식의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명하복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네. 그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자면.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또 검사들의 특징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지도부는. 네. 지도부는 절대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자기의 의도하고 달리 나오면 판단을 잘못한 거지. 그렇죠. 법원을 비난하죠. 법원을 비난하고 한 번도 본인들의 오류를 제대로 그러니까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 과오에 대해서 반성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그 유일한 조직입니다. 군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진상규명 과정에서 본인들의 오류나 잘못 같은 것들을 시인한 적이 있지만 이제 물론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일부 진행이 됐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인정이 과연 있었느냐 검찰에서 저는 그게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예를 들면 어떤 선거에서 진다거나 아니면 뭐 여론이 안 좋다거나 이것들은 다 내 탓이 아닌 거예요. 네. 제대로 뭐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저 검사도 아닌 것들이 제대로 안 따라와서 이게 지금 상황이 망가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은 누구 핑계 댈 수가 없는데 어떡해요? 그건 이제 한동훈 장관 핑계를 대겠죠.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제 그 숙명이잖아요. 그래요? 네. 한 장관이 근데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지지율의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 여러 차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그 당사를 방문할 때마다 얼마나 환영을 받습니까? 네. 그리고 뭐 늘 가던 그 대구 같은 데 가면 또 이제 시민들이 몰려가지고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그 이른바 30%의 강렬한 팬덤 지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우리가 뭐 뽕을 맞는다, 취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실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야. 저는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적어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제까지 특히 현 정권 출범 이후에서는요. 국민의힘에서 저기 생존하냐 이후에 어떤 뭐 선거도 생존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는 대통령 마음이에요. 아.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에 참패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예, 이건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선거가 참패하고 지지율이 뭐 하더라도 저는 뭐
기본적인 지지율은 있으니까 여전 주자리수 나올 텐데 그 당이 여기 국민의힘도 지금 저기 대통령께서도 계속 지지율이 안 나오니 어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잖아요. 만약에 참패하더라도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적어도 이 정권 내에서는 네. 책임지고 밀려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더라도 지면서 있지. 준영리님께서 뽕 맞았구나. 네, 이사님 한동훈의 말로는 자기께 자기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한 여러 발언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는 총선을 앞두고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정의당이 특검을 추진 결정하게 되어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 예전에 모든 특검들이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 있는데. 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게 네.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른바 민주진영 내에서의 논의하고 다르게 피의사실 공표죄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가리고 차단할수록 그 정보를 악용하고 비틀고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해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정보는 공개돼야 된다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피의사실 공표가 오히려 그 허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 여론, 그다음에 요 특검 자체가 갖고 있는 국민적 관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에는 대부분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과거에 한동훈 장관이 몸담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박근혜 특검에서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규철 특검보가 요 네. 언론 담당을 전담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분이 무슨 옷을 입고 나오느냐, 뭐 무슨 머플러를 하느냐, 무슨 가방을 들고 나느냐 이게 막 아마- 다 생중계가 되면서 예, 그렇습니다. 맨날 브리핑하니까. 예, 노영희 그 앵커님께서도 개인적인 좀 인연이 있으실 수도 있을 분인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늘 해왔던 것이고 그 특검을 통해서 본인들이 지금의 정치적 입지를 다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는 결정하게 돼 있다. 드루킹 특검에서는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김경수 그 당시 도지사가 대통령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그 오히려 대통령이 소속된 그 민주당에서 네. 추천권이 없었어요. 아예. 그 최순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네. 새누리당은 특권 추천권이 없었어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의 경우에도 결국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소속된 교수단체에 추천권을 주는 건 아니 배우자만큼 측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배우자의 비의혹이에요. 대통령 그렇죠. 배우자의 비의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추천권을 가질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이고 선정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 이거 지금 이 특검법 올라온 게 4월이에요. 네. 통과시켰으면 진작에 수사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들이 그 특검법을 가로막아가지고 결국에는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고 그래서 총선에 임박한 시점에 간 거예요. 시점을 좋게 만든 거,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든 거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한 거예요. 네. 비대위원장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냥 바로 동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선거에 임박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조성호 변호사 말하는 것처럼 도대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랑 뭐가 다르냐. 그때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총선 앞두고 선전선동이라고 하질 않냐. 악법이라고 하질 않냐. 이거는 왜 이렇게 맨날 논리가 달라지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조금 이상하게 말하는 게 한 장관 논리대로라면 야당 관련 수사도 총선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러 총선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계속 수사하면서 이들의 동력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 장관 논리대로 하자면 특검도 나중에 하고 야당 관련 수사도 나중에 해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맞죠, 맞긴.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최근에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 케이스가 사실 이제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송 장관님 들어오신 지 오래됐어요. 전 대표 들어온 지. 그렇죠. 근데 그동안 사실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조용하다가 지금 이제 연말에 와가지고 터뜨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뭐 맞추 시간을 왜 이렇게 끌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끈 주체가 검찰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많이 받아왔고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걸 받아왔는데 지금 특검 이걸 가지고 지금 언제 말씀하셨던 언제 상정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논리 개발이 잘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는 명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명분 싸움을 하려면 좀 더 정교하고 어쨌든 뭐 자기들 명분에 정교하게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얼마나 지금 현안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매우 거칠게 대응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저기 법은 저기 퇴수실 박근혜 특별법 이런 것들은 다 공개돼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응을 조금 치밀하게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또.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거 이렇게 자꾸 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나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심과 다르게 아무 말도 그렇죠. 못해요? 지금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발언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공천권은 용산과 대통령실이 행사할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저는 늘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야당이 그래요. 저기 그 뭐 여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의 경우에 이렇게 많은 비위 의혹이 있고 막 이제 기소된 건 뭐 재판이 진행되는 건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 직설적인 비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 비리가 감춰져 있길래 그러느냐에 대한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천에 관한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대놓고 권력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버스 92대를 동원해서 4,500명 가까운 인원들을 함께 동원해가지고 세과시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접고 거의 눈물을 흘릴 듯이 막 울적울적 그런 분위기로 그 이런 불출마 선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과연 단순히 공천에서 배제될 위험 때문에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걸려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만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마치 용산이나 한동훈 장관이 라인 쪽에 그냥 다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네. 공천권 때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무서운 캐비넷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캐비넷이라는 표현은 별로 쓰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특정 캐비넷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물리적 캐비넷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검찰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요. 털었을 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누구라도 겁니다. 나오겠죠. 예, 그게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그 공포심들이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만만하다고 볼 겁니다. 검찰은. 아, 왜요? 과거 역사적인 경험해 봤을 때 이른바 해당 지역에 특히 지역 정치인들 경우에는 지역 토호들이 많거든요. 지역 토호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지역 토호들이 많습니다. 토호들과 결합된 정도가 아니라 본인들이 토호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털면 안 나올까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안 털어도 우수수 떨어지는 판인데 털면 지금 당장에도 예를 들면 박덕흠 의원 조사하면 안 나올까요?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갑자기 또 특정 의원 얘기를 또. 아니 너무나 명백한 건들인데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출범하는 거는 뭐 당연히 전제로 깔고 그러면 첫 번째가 김건희 특검법이잖아요. 네. 이걸 이제 잘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또 한동훈 장관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하겠냐 이런 게 또 달라지겠죠. 김건희 특검법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장관이 막아낼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숫자가 안 되니까 쉽게 하자면 저기 야당 쪽이 과반수라서 일단 통과는 될 겁니다. 통과는 되지 어떻게든 무조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패스트트랙에 패스트트랙이라고 올라갔으니까? 해서 진행을 하니까 어떤 뭐 시간 문제지 되기는 될 텐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그 이유가 문제죠. 그리고 거부권을 만약 행사한다면 재의결이 될 것인가. 사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인데 이 결단에 대해서 돌아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기권한다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행위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정책 책임을 이제 총선에 직접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김건희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과연 총선에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당 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그때에도 단일 대우를 유지할 것인가.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단일 대우를 현장에서 압박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지금 내려간 것으로 저는 보고도 있어요. 예, 결국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설이 확 부각되고 난 다음에 한 2주간 자맹을 끝내고 지금 나와서 한 일성이 김건희 그 특검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예요. 네.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재의결될 때는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무기명 투표에서 그 이걸 군기 잡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집단 퇴장이거든요. 그 집단 퇴장을 현장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원도 아닌데 네. 뭐 원내에서 그분들이 나가고 말고를 어떻게 본인이 해결할 수 있죠? 아니죠. 당대표기 때문에 그 본회의장에 출입은 안 되더라도 이제는 국회 지령을 내려요? 그리고 국회 상시정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 국회 본청 안에 당대표실이 있습니다, 원래.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 임명되는 순간 이제 아예 국회에 국회 본관에 본인의 근무처가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서 지휘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끝까지 밀어붙인 것도 네. 현실적으로 김기현 대표는 너무 약하니까 네. 그런 것을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네. 김건희 특검법을 막으라는 지령이었다. 뭐 내지는 그런 내심의 의사였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선거에 임박했어요. 2월 달이라고 치자고요. 네. 제2결이. 그런데 의원들이 아우성 치는데 집단 퇴장하자고 할 때 리더십이 먹힐까요? 그럴 수 있겠죠.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동훈 먹혀요? 장관은 직전까지 칼을 들고 있고요. 지금의 네. 검찰총장이 한동훈 장관과 동기입니다. 그렇죠. 이원석 그렇죠. 검찰총장. 그리고 27기. 그 네. 이원석 검찰총장과 수십 년을 같이 합을 맞춰온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이 두 눈 부릅뜨면서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해요. 이거 집단 퇴장해야 된다. 거기에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원석 그러니까 유일한 그 재의결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안전장치로 막을 수 있는 카드는 집단 퇴장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뭘 투표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화나면 짜증나면은 무기명이니까 그냥 다들 그렇죠. 거기다가 이미 공천 과정에서 공천까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또 어차피 4년 동안은 이제 국회의원 못 해요. 그러면 그래 아예 그 한번 그 골탕 먹어봐라. 그리고 재결에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집단 퇴장을 이제 무기명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집단 퇴장을 하자 그랬는데 거부한다. 딱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올 건 뭡니까? 그 다음에 들어올 거는 서초동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속에서 좀 부글부글 끓거나 내지는 나 이거 좀 동의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하더라도 네. 투표를 하는 순간은 본인들이 할 수 있지만 이 투표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탈표 자체를 막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원석 총장은 좀 한동훈 장관하고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만약에 검찰권이 그런 식으로 좀 협조해 줄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마 가결이 됐을 때 만약에 네. 재의결이 가결된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바로 내부적으로 그런 말들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가결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낙천자들은 죄다 수상에다 넣을 거다. 그런 협박과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자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통치 방식이 그래왔어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어찌되었던 간에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시절에 그 본인이 대학 동기와 관련돼 가지고 술 접대 받은 부분, 거기에 물론 이제 성접대 부분이 이제 포함되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네. 술 접대, 성접대 받은 부분을 가지고 거의 10년 이제 전의 일이에요. 그 10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당 대표를 밀어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불기소 처분 안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그 사람들은 지켜봤단 말이에요.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를 어떻게 조리돌림하고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수청해왔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정치적 수청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진 걸 봐왔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포감이 안 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3분의 2가 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집단 퇴장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로 3분의 2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 박사는 댓글 이렇게 씁니다. 집단 퇴장하면 민주당 의원만 투표하면 100% 찬성 나오겠네요. 이렇게 말했지만 민주당 의원이 100% 찬성은 나오겠지만 나머지 의원들 무소속이나 이렇게 다 합쳐도 지금 3분의 2가 되냐 안 되냐. 제가 좀 국회법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적인지 네. 아니면 출석인지. 이게 되게 애매해질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그런 지휘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시험대에 놓이겠죠. 근데 사실 이건 뭐 저는 뭐 퇴장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던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하게 결단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국민의힘이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쳐나갈지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재정고님 출석했다가 투표할 때 퇴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제시팡님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부권 재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3분의 2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참석했다가 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참석했다가 퇴장을 해버리게 되면 3분의 2가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사람들로 그런 것도 방법이고 한두 개가 모자랄 것 같은데. 안 되죠. 예,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한두 개가 모자라요. 한두 개 정도가 아니에요. 좀 한 10표가 우리가 보통 18표라고 그때 계산을 했는데 18표 이탈표가 있으면 이제 그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10몇 표 이상의 부족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이른바 예컨대 예전에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했던 그분들도 여기에 또 다 이렇게 부결하고 뭐 이럴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부 정족수, 그러니까 왜 그래서 당론 투표가 나름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런 무기명 투표의 경우에도 네. 투표 자체를 참여하지 않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투표 자체를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통과가 안 돼 아예. 근데 당론 투표하게 되면 투표 자체 참여를 거부하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 참여하지 말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유투표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당론 의결하자는 그 제안이 있었지만 그 다수의 반대로 결국에는 당론 의결을 안 하고 자유투표에 맡겼거든요. 자유투표에 맡기니까 의원들이 자유롭게 그 투표장에 가가지고 비밀 투표를 하고 온 거잖아요. 이른바 네. 쪽지 투표로.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당연하게 재의결도 거부하자는 안으로 당론 결정이 이루어질 거고 당론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투표를 거부하는 방식도 있어요. 참석은 하고 있지만. 야, 이거 진짜 만만치가 않군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위험하네요. 어떤 통과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2가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욕을 먹거나 말거나 거부권을 일단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의결로 가게 되면 표 계산을 다 해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김건희 그러니까 그걸 결국은 김건희 특별법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총선에 대한 부정적 영향 때문일 텐데 그런 식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선거에 더 도움이 될지 여부는 사실은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 이분들은 선거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특검을 통과 안 시키는 것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까지 태도를 보면 그런 것 같고요. 네. 선거보다 김건희 특별법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걸 더 수사를 중요하게 막는 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 이제 그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이야, 이거 진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 자, 이준석 전 대표랑 관계 개선도 될까요? 쉽지 않은 그건 거예요. 어렵겠죠? 예.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이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실현시키기에 오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정말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밀착도는 과거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네. 뭐냐면 한동훈에게 내가 전달할 테니까 뭘 제보할 게 있으면 갖고 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다이렉트로 이른바 청부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한동훈 장관과 밀착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청부 수사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청부 수사라고 합니다. 근데 청부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한동훈 장관과
검사 시절에 밀착돼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관련,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징계 관련 사건에서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채널A 감찰 및 수사 방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300여 차례가 넘는 카톡을 나눈 사정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밀착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결국에는 용산의 뜻 그대로 한동훈 장관이 실현할 거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참내원 복잡스럽네. 예. 자, 한동훈 장관은 본인은 어쨌든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에 대해서 나는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한동훈 장관이 들어왔을 때 수직적 당정 관계가 유지가 될 거다. 수평적 당정 관계는 이제 멀어진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수평적 관계를 위해서 선택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는 그리고 그런 마음도 안 가지겠죠? 사실 여당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누구는 맹종한 적 없다고 하시는데 그 아까 검사들하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맹종한다고 생각해서 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고 그게 평생 그렇게 조직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 기본적으로는 몸에 배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배어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걸 보면은 그거를 거의 체화하신 분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는 분이 명품백을 현장에서 받는 영상이 찍힌 게 지금 공개가 됐는데 왜 수사 안 합니까? 이 정도면 과거 같았으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해도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해도 될 만한 사건이에요. 네, 지시를. 네. 뭐 아까 했던 것처럼 그 검찰은요 뭐 수뇌부까지 갈 것도 없어요. 검찰 법정에서 만나보면 자기들의 판단은 절대 틀리지 않고 자기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다 전문가입니다. 그 이번에 그 어딥니까 저기 그 언론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검찰들 예, 겪어보면. 그래서 이분 저기 검찰은 사실 법원에서는 법정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뭐 한두 번 있었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 심지어 가장 유명한 그 이문정 검사가 이제 결국에는 이 권력 주류, 그러니까 검찰 주류에서 밀려나게 되는 결정적 사건 중에 하나가 과거사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과거에 고문 등과 관련돼 가지고 사건이 조작된 사건들을 바로잡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재심을 통해서. 근데 그 재심 사건이 열렸을 때 자기 볼 때는 이게 명백하게 공안 사건으로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죄 구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야 그거는 법원이 하면 될 일이지 왜 검찰에서 굳이 그 우리가 기존에 기소한 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 그냥 적의 처리만 구해. 적의 처리라는 건 그냥 법원이 알아서 적당하게 판단해 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휘를 했는데 그 지휘를 거부하고 이 역사적으로 조작 왜곡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책임도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강제로 문 걸어 잠그고 이제 무죄 구형을 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검찰 지휘부에 찍힌 건데 그 정도로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들이 문제 안 삼으면 당연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수평적 당정 관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보니까. 자,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 결국 구속이 됐는데 사실은 좀 갑자기 뇌물로 얘기가 막 변하고 액수도 갑자기 막 7억, 8억 막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일부러 바깥에서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한테 지금 한 8개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 타임에 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법원에서는 증거인멸할 수 있다 이러면서 또 구속을 시켜버리고 더 중요한 건 변호인이 외에는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담당했던 영장 판사가 여론의 압박을 매우 강하게 느낀 게 아니냐. 너무 많이 느낀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를 그런 이제 추측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측이지만 지금 이제까지 들어온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이 증거인멸로 그러니까요. 설사 제가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했다는 것도 참 납득은 안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변호인의 접견권, 변호인이 아닌 자의 접견권은 뭐 기본권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어서 뭐 이제 그래서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한한 이유가 사실은 잡혀 들어갔으면 이제 구속됐으면 뭐 좀 넣어주고 신경 쓰고 한번 이렇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들여다보고 싶은 건데 그거를 막은 이유가 증거인멸 때문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밖에 내부로 돌아다니고 할 거 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이것 때문에 증거인멸로 가족까지 하도록 딱 한다는 거는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형사법 시스템 자체에서 지금 구속의 집행을 보면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일반인 접견은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도 좀 채 안 돼요. 뭐 이거 앞뒤 이렇게 대기하는 기간 빼면. 그러면 그 10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아시다시피 철저히 차단된 벽으로 차단된 공간 속에서 마이크를 대고 서로 얘기하는 거고 그 내용은 전부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으면 오히려 명백하게 피의자 피고인에게 불리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녹음이 되잖아요. 다 녹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접견 교통까지 제한하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근본적으로 좀 개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수사기관이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경찰은 10일,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는 최장 20일, 합쳐서 30일 동안 구금할 수 있는데 이런 구금 과정에서의 접견 제한은 물론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준항고 제도라고. 그런데 이 준항고 절차를 통해서 다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30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차제의 이게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애초에 이 사건의 심리를 담당했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그 접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해서 발부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구속제도의 본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접견권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 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격 파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인격적 파괴.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그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고립되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인격의 말살과 파괴를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인간관계는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 취지인데 그거를 제한하는 걸 너무 쉽게 해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근데 수사기관이 하는 걸 법원이 오케이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에요. 자의적 판단이고 기소 전까지는 기소 전까지는 그냥 검찰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소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결정할 문제고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항고를 하면 되는 건데. 준항고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렇죠. 준항고를 하는 건데. 본인들이 한 거를 잘못했다고 할 리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전두환 때도 이러지 않았다고 지금 그 부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법이 없다는 거, 검찰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송 전 대표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을 하고 있어요. 저항을. 검찰 조사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검찰 조사 응하지 않으면 막 그 피의자들을 교도관들이 잡아다 끌어가지고 사실은 검찰청에 데려다 놓고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갖고는 안 되고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끌고 갑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실무가. 근데 저는 그게 위헌적 해석이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위헌적 건데?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지만 차제에는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 없이 형사소송법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검찰이 계속 그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해서 발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강제로 건데. 검찰청에 인치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현행 실무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건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위헌적 해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진술 거부권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그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본인이 그러니까 이른바 구속제도가라는 게 결국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수사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 편의를 위해서 그 체포 구속 제도를 운영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술을 강요할 수 있는 위치로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인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 전 대표가 지금 첫 조사 불응하면서 검찰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스탠스는 유지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도를 안 해주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혼자 외롭게 20일 동안 그냥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사실 보도를 안 하는 건 그나마 좀 나은 거고요. 보통 이런 걸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해요. 저 기억하시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상 법 규정에 따라서 진술을 법정에서 거부한 적이 했더니 네. 진술 거부했다고 언론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수사 안 하고 협조 안 한다. 나와서 수사 협조하지 않는다. 또는 진술 거부한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수사 단계에서 할 때 진술 거부했냐 안 했냐 갖고 난리를 쳤는데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거든요. 지금 네. 여기 나와서 하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언론으로 이런 걸 통해서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다행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진술 거부권을 헌법상으로 보장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인치된 장소에서 강제로 검찰청에 그 검사의 그 딱딱한 철제 의자 앞에 강제로 앉혀놓고 네. 대답하지 않겠다는 질문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고문행위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송 전 대표까지 구속이 돼버렸으니까 참 난감합니다. 검찰이 전직 대표, 현직 대표 지금 사실은 다 막 손발을 묶어놓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재판이 막 갑자기 막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뭔가 유력 주자들을 좀 묶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그 의도대로 간 거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거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다 인정하고 있는, 제가 심지어 보수적인 그러니까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이 정부가 검찰 정부냐. 검찰 정부라고 수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검찰권 행사를 정말 총선의 최적의 타이밍에 활용하고 있는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하나만 보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어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낙연 대표를 만나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주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청했다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둘의 만남은 참 실망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는 건 아주 유효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심증은 뭘까요?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구상을. 사실 저는 신당까지는 얘기를 신당까지 얘기할 것 같다고. 신당은 이제 막아진 거예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신당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발언하고 구체적인 스케줄까지도 사실 언급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후퇴를 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정책 타격이 클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제가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치 오래 하신 분이고 전문가시니까 어쨌든 뭐 좀 신중하게 이렇게 행보를 하시지 않을까.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까지 상황을 지금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린 거나 마찬가지 상황까지 왜 만드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신당이 어찌좀 주춤하는 느낌인 건 맞고요. 스케줄 조정 같은 건 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그림이 이상하긴 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 쪽에서 전 대표 쪽에서 사실 안 만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체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테니까 이낙연 대표가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면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좀 비중 있는 인물들 중에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치를 굉장히 쉽게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공천받고 쉽게 당선되는 지역에서 쉽게 당선돼서 차근차근 한 번의 실패 없이 계속해서 좋은 자리로 그다음에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세요. 결국 뭔가 위기 순간에 몰리면 제대로 된 정무적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